자,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알았고 손익계산서를 알았고 현금흐름표를 알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할 텐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뭘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뭘, what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what은 재무제표에서는 성장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지표로 재무제표를 관리를 해야 돼요. 평가도 이 5가지를 지표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성장성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도 못 외워요. 나 그냥 이거 사진으로 해놓고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는데 총 자산 증가율, 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매출액 증가율, 유동자산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거는 쉽죠. 요거는 그냥 전년도 대비 올해 거를 나눠 갖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업종 평균에 내가 C라고 적어놨잖아요. 요게 제조업을 뜻해요. 모든 업종을 내가 다 여기다 평균을 적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많은 제조업 기준을 평균을 적어놨는데 총 자산 증가율,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자산은 11.4% 정도 업종 평균으로 증가하더라. 그럼 우리 거를 봐. 이제 자산이 전기 말의 자산과 올해 자산 나눠보니까 12% 정도 증가했네? 그러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총자산 증가율을 보니까 6%뿐이 안 돼. 업종 평균은 11.4인데 근데 게다가 비교표를 보니까 10% 이하는 위험하다네? 근데 우리가 6%야. 그러면은 자산을 늘리는 경영 활동을 해야겠지. 이거는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경험상 얘기를 하자면 재고 자산을 일부러 늘리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고 자산이 없는데 있다고 뻥 치는 기업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 총자산 증가율 때문만은 아니고 자산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산을 늘리려면 가장 쉬운 게 재고 자산을 늘리는 게 쉽다 보니까 뻥 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식이라고 해요. 매출액 증가율.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이제 늘었냐 줄었냐. 가공 매출이라고 들어봤어요? 가공. 매출을 가공하는 거야. 아는 기업들끼리 세금 계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도보다 만약에 떨어진다. 작년에 50억이었는데 올해 35억 했다. 그러면은 15억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성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근데 우리 회사에 단기 차입금이 이만큼 있어갖고 요거 만기를 은행 가서 늘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성장성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아니, 만기를 연장해줘요, 안 해줘요, 여기서?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공 매출을 해가지고 성장성 지표를 좋게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유동자산 증가율. 유동이 뭐라 그랬어? 유동자산이 뭐라고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렇지. 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전기보다 단기가 늘어났네?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성장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본, 내 돈, 남 돈 말고 네. 내 돈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늘어났네?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활동성.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활동적이었는가. 총 자산 회전율.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창출하느냐잖아요. 자산은 뭐가 있어요? 부채가 있죠. 근데 부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매출액이 안 늘어났으면 그 부채는 안 좋은 부채. 근데 총 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면은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부채였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요건 아까 얘기했죠. 매출을 통해 발생한 채권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 네. 1년에 6번 회수하는 게 정상이다. 1년에 7번 회수하려면 결제 기한이 60일보다 짧아져야겠죠. 그래야 회전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건 결제 기한이 늘어난다는 것. 결제 기한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돈을 그만큼 못 받으니까 활동적이지 않다. 현금 유동성 떨어진다.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익성입니다. 매출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매출액이 만약에 50억이야. 단기 순이익이 10억이 났어. 와, 이건 뭐 많이 난 거죠. 20%는 거죠. 20%. 이거는 엄청 높은 거죠. 제조업의 업종 평균이 3.3이래요. 아까 전에 림곱창은 정말 대단한 거였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었고 네,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는 데는 한 60% 넘어가기도 해요. 정말요? 식당 중에요? 식당 중에. 엄청난 곳인데요. 림곱창을 뛰어넘다니.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이 단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이는데
회사의 어떤 뭐 영업성, 수익성, 활동성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사실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적으로 난 것만 보는 게 맞아요. 비교할 때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지표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총 자산 순이익률, 뭐 자기자본 순이익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안정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안정성은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무엇 하나 걸을 타선이 없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동자산이 100억인데 유동부채가 150억이야. 그럼 이거 다 팔아도 못 갚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은 망하는 거지. 그런 거 보는 게 유동비율. 그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돼요. 왜냐면 비교가 150% 이상이 우수기 때문에. 50% 이하는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150억이고 유동 부채가 100억이면은 150%죠. 그러면은 우수인 거예요.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거니까. 자산을 다 털어도 부채 감고 남는 거잖아요. 그죠? 업종 평균은 172.1%래요. 근데 우리 회사의 유동 자산을 보니까 123%야, 만약에. 그럼 얘를 150%까지 올리는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동 비율이 늘어나려면 유동 부채가 줄던가 유동 자산이 늘어나던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 받고 대출 받고 어디랑 거래하고 뭐하고 할 때 요 4개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되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이자 보상 배율은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대출 받고 뭐 해갖고 1년 동안 낸 이자가 만약에 1억이야. 근데 영업이익이 2억이 났어. 2배죠. 돈 번 게 이자 낸 것보다 2배 많은 거야. 이게 이자 보상 배율. 3배 이상이 되어야 우수래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1억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으로 한 4억 정도 나야겠지. 그죠? 그래야 4배가 되잖아. 이러면 이자 보상 배율이 좋다. 회사가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자 보상 배율이 4가 안 돼. 4배가 안 되고 만약에 아까 뭐 2배였어. 그럼 얘를 올리든가 얘를 낮추든가. 이자 비용을 낮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출을 갚든가 금리를 낮추든가. 근데 금리 낮추기는 쉽지 않겠죠. 금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대출을 갚는 영업활동을 해야겠죠. 근데 대출을 못 갚으니까 오히려 대출이 필요해서 지금 뭔가 평가받고자 이게 나오는 건데 대출을 갚는 게 어렵겠지. 그럼 결국엔 영업이익을 늘려야겠죠. 영업이익이 뭐라 그랬어요? 매출에서 비용 빼면 영업이익이잖아. 그죠? 그 매출을 올리든가 비용을 줄이든가. 그럼 매출 올리는 게 쉬웠으면 나도 사업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내가 갖고 있는 자본분의 부채가 몇 %냐. 우리 아까 곱창집 할 때 자본 얼마 했어요? 100 했죠. 그 다음에 부채 얼마 했어요? 그럼 요는 몇 프로예요? 400%죠. 근데 500% 이상은 위험하다네? 아직 좀 덜 갔으니까 약간 괜찮긴 하지만 200% 이하가 우수한 거니까 좋은 수준은 아니죠. 그죠? 자기 자본을 올리든가 얘를 낮추든가. 자기 자본을 올리고 부채를 낮춰야 퍼센트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요런 게 부채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을 늘리기가 어려워. 그럼 부채를 갚아야 돼. 근데 부채에는 항목이 뭐가 있었어? 부채.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죠.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도 있고 단기차입금도 있고 뭣도 있고 막 하죠. 여러 가지 부채 항목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갚으면서 얘를 200% 언더로 낮추기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오케이? 부채 비율. 자, 차입금 의존도는 뭐냐면 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차입금, 대출금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내 자산, 아까 처음에 내 집 100억짜리 집 중에 차입금이 몇 %냐. 아까 내 집 100억 중에 차입금 몇 억이었어요? 60억. 그럼 차입금 의존도가 60%인 거죠. 그거는 너무 높아. 60% 이상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차입금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야 내 자산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혹자는 물어봐요. 부채 비율이면 부채 비율이고 차입금 의존도면 차입금 의존도지. 왜 이거를 두 개를 따로 봅니까? 차입금 의존도는 총 부채 중에 대출만 보는 거야. 대출만. 이 부채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매입채무를 비롯한. 그 다음에 가수금도 부채잖아. 가수금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싹 빼고 실제로 남의 돈 갖고 온 거 얼마야. 실제로 갖고 온 게 대출이니까 대출을 갖고 와서 너네 자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니? 이걸 보는 게 차입금 의존도다. 얘는 30% 이하를 가야 돼요. 30% 넘어가면 조금 위험, 50% 넘어가면은 이제 빨간불 삐. 투자 안 돼, 대출 안 돼, 계약 안 해, 삐. 왜?
내 자산 중에 절반이 대출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너무 많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성입니다. 얼마나 생산성 있게 하고 있느냐. 요거는 인건 비율이나 재료 비율을 보는데 사실 이 생산성 지표는 투자하거나 IPO 하는 이런 큰 어떤 딜 상황이 아니면은 크게 보지는 않아.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거나 또는 대출 받거나 할 때는 여기는 크게 어떤 근데 이런 건 있어. 인건 비율이 업종 평균 17%잖아요. 총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냐. 요걸 보는 건데 총 매출액 중에 인건비가 너무 많아버리면 한 30% 정도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인건비는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잖아. 비용이잖아요. 그죠? 네.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영업이익이잖아. 근데 비용이 업종 평균보다 높아. 그러면 매출액은 그대로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익은 줄어들겠죠. 네. 그럼 여기는 경영 효율성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안 좋은 거죠. 그럼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면 구조 조정을 해야지. 근데 사람 잘라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막 판관비를 줄여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줄인다고 인건비만큼 드라마틱하게 줄거나 그러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인건비는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 처음부터. 이게 한 번 높아져 버리면은 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여기까지가 이제 생산성.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활동력 있고 성장성 있게 돈 많이 벌고 발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뒤 손흥민이 골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10골 넣는데 11골 먹혀버리면은 그 경기는 지는 거니까 OTL 되는 거니까 안정적이게 얼마나 수비를 잘했느냐 그거가 이제 회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자, 주요 재무 비율의 해석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특정 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항상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비율의 크기는 기업의 산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차입금 의존도라고 할까? 차입금 의존도를 봤을 때 홍순수 컴퍼니가 있고 김경환 컴퍼니가 있어. 근데 나는 제조업을 하는 데고 여기는 건설업을 하는 데야. 업종이 다르죠. 네. 나는 제조업을 하니까 아까 같이 차입금 의존도가 30%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여기 건설 같은 경우는 PF 때문에 대출을 이만큼 집단 대출 막 일으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물론 집단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만큼 수익이 왔다 갔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소되고 뭐하고 막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업종이 다른데 똑같이 30%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업종마다 저 차입금 의존도가 더 올라가도 괜찮은 업종들이 있는 거지. 건설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비율의 값 자체보다는 트렌드와 산업평균과의 비교가 더 중요하다. 밑에 성장성, 수익성 이렇게 있는데 그냥 내가 요 보여드렸던 장표 요것만 딱 보셔도 대략적인 거는 다 알 수가 있다. 인건비는 아까 17%가 이제 적정하다고 했는데 사실 더 낮추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컨설팅 할 때 대표님들한테 9%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전체 매출액의 9%.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9%를 목표로 해놓고 한 12%, 13% 정도 되면은 괜찮아. 근데 17%를 목표로 해놓으면 20%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인건 비율은 한 9%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자, 유동자산 관리하는 법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부터는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단 좀 그냥 장표 한번 보면서 읽어보면 좋은데 지금까지 설명해줬던 거를 그냥 명문화 해놓은 거예요. 유동자산에는 현금자산과 재고, 매출채권, 선급비용 등이 있는데 얘네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 관리하는 의미가 뭐고 이러한 관리가 정책자금이나 대출받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요걸 나타낸 건데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자산도 그렇고 비유동자산 또 그렇고 그 다음이 유동부채 그 다음이 비유동부채 그 다음이 총부채하고 자본까지 수익성 관리도 가격정책 및 마케팅 전략 신제품 개발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컨설팅의 범주인 거고 여기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 있게 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관리를 하거나 영업이익 관리를 하는 데는 판관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판관비를 할 때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신제품 개발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나오는 거. 네, 재무제까지 이제 썼고 마지막 표. 이거는 내가 실제로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내 시선이 어떻게 가는지를 그냥 나타낸 거. 첫 번째 부채 총계를 먼저 봅니다. 부채 총계가 2억 3,700이야.